자, 학생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지셨나요? 저도 좀 이제 휴식 시간을 좀 갖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복지 발전 과정, 아동복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을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의 발달 과정을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동복지가 이렇게 쭉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외국의 발달 과정과 우리나라의 발달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하고 한번 파워포인트를 집중하고 또 저의 얼굴도 또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인데요. 자, 전통사회의 아동복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시대 제3대 유리왕 5년에는 관과에서 병든 사람이나 자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고아들에게 식량을 이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고구려 태조왕 56년도에는요, 재해를 당한 사람들 속에 아동을 포함시켜서 관곡, 그러니까 관에서 곡식을 배급을 해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고려시대 제6대 성종 13년에는 고아에게 10세까지 10살 때까지 식량을 지급을 해줬고요.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충무광 3년에는 해화도감을 설립을 했는데요. 관립영화원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관립이라는 것은 관에서 설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화도감을 만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고아원 뭐 이런 거겠죠. 관립의 영아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 해화도감에서는요 유아들을 보호하고 양육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 구제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때 제22대 정조 때는요 자율전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자율전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법령이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령,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율전칙은요, 극빈 아동이라든가 불량 아동을 간과에 유양을 시키거나 민간에 수용토록 허가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조대왕 때, 정조대왕 하면은 좀 유명하죠? 우리 역사 드라마에서도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정조대왕인데요. 이 정조 때 이런 이제 자율전칙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말 고종 25년도에는요, 프랑스 교회가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 고아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명동에다가 이렇게 고아원을 개설을 한 거죠. 고종 32년 3월에는요, 인천에 천주교 부속 고아원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강무 10년 3월에는요, 이필화 황실 하사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경성 고아원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1910년도에는요, 조선총독부 산하에 재생원을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재생원은
경성고아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광복 국립육아원의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재생원은 나중에 광복 이후에 국립유아원의 전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 그러면 초창기 때는 대부분 고아원, 그러니까 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아동복지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성고아원이 나중에는 재생원이 되고요. 재생원은 나중에 국립육아원이 되었다. 국립유아원의 전신이 되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조선소년운동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에 소년운동 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권리 선언은요, 어린이를 윤리적인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 이런 내용들을 선언을 했다는 거죠.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 또 만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의 노동을 금지할 것.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가정 또는 사회시설을 설립할 것 등을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여기 아동권리 선언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 근대사회의 아동복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태화사회관이에요. 태화사회관. 이 태화사회관은 1921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설립을 한 건데요. 교육사업에 치중을 했고 점차적으로 아동보건과 사회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이 태화사회관은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최초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태화사회관을 통해서 아동보건 또 사회사업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경성연합 소아건강구제가 있었는데 지역의 아동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단체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해방 이후의 아동복지예요. 우리가 몇 년도에 해방이 됐죠? 우리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다가 36년에 일제치하에서 억압을 받고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강복을 했죠. 해방이 됐죠. 그래서 194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의 아동복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방 이후의 아동복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아동복지의 발전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 이후의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방 이후의 아동복지는 사회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 사업기다.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사회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 사업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60년도 이전까지 아동복지는 국가 책임의 원칙이 정착되지 못했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고요. 빈민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과 해외 원조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사회구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1948년도에 우리가 이제 정부를 수립을 했죠. 그리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를 겪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아동복지라든가 어떤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고요. 주로 국가에서 어떤 뭐 복지를 도모한다기보다는 민간 주도의 복지라든가 또 해외에서 원조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구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를 우리는 자녀적 아동복지 정책기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을 만들었어요. 아동복리법을 제정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아동복지법과 아동복리법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배울 때 꼭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동복리법과 아동복지법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복리법은 196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 아동복리법은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복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동복리법 1961년도에 제정이 됐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969년도에는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미인과 타가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를 하고요. 타가소를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 지원을 시작을 한 게 196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주의적인 원칙에 기초한 자녀적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 이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자녀적 아동복지 정책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을 해서 요보아동, 주로 이제 고아죠, 고아. 또 뭐 노숙 아동, 뭐 방임 아동, 이렇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 아동 중심의 복지, 아동복지였다는 것이 요 자녀적 아동복지 정책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의 아동복지 세 번째는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를 통합적 아동복지 정책의 모색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보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동을 위한 발전적이고 예방적인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주장이 되면서요. 1981년 4월에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딱 20년 차이에요. 1961년도에 요보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리법이 1981년도에, 그러니까 딱 20년 지나서 1981년도 4월에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요보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도 복지를 도모하는 그 법이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982년도에 장애자의 해에 맞춰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 공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장애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자가 아니죠.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어떻든 이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지고 또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져서 제정 공포가 됐고요. 또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새마을 유아원을 보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것은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이 유아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제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 양육을 하는 그런 새마을 유아원을 보급을 하게 되었고요. 1987년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을 해서요.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 타가소를 설치를
하게 되었죠. 이 1987년도에요.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현재에서는 이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 타가소 개념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둠으로 인해서 근로자 자녀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 1987년도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989년 9월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요. 1982년도 삭제되었던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를 부활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989년 9월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했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아동복리법 설명을 드렸죠? 아동복지법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요보 아동의 보호 차원에서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보 아동의 보호 차원에서는 요보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가정의 보호제도의 확립, 복지시설의 운영에 내실화, 시설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통해서 아동복지를 도모한 것이 아동복리법이에요. 1961년도.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 관심이 제고가 되고 국가적인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1981년도에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도 보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일반 아동의 보호에서는 영유아 보육 사업이 확대가 됐고요. 아동 상담 기능의 확충, 어린이 애호 사상의 함양, 아동 유해 환경의 제거, 아동 전용 시설의 확충. 그래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또 건전하게 잘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목표로 한 아동복리법은 약간 선별주의적인 그런 아동복지였다면 일반 아동의 보호를 목표로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은 1981년도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은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리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아동복지가 선별적인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로 발전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19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공포함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로 그 업무가 일원화됐고요. 1991년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죠.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이제 1991년도에 접어들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 또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1991년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비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04년 1월에는요, 영유아 보육법을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어요. 2004년 1월 영유아 보육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보편주의적인 보육 이념을 강화를 했고요. 아동 권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보육을 범정부적 정책 과제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 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 수요자의 참여 활성화 등의
중점을 두고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아동복지를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2005년부터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를 실시를 하게 되었어요. 자, 2009년 7월에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보육시설 이용권 제도 및 보육시설 안전공제 사업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9년 7월부터는요, 이 영유아 보육법을 만들어서 일반 가정에 이제 아동이 있잖아요. 그 아동을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게 되면 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그 보육료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고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그냥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할 때는 그 부모님한테 그 어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양육수당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보육정책의 대상이 시설 이용 아동만이 아닌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고요. 취약 보육 대상에 다문화 아동을 포함하고 양육수당을 신설을 하게 된 것이 2009년 7월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2년 7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해서 국가가 아동빈곤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동 빈곤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또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2016년 12월 일부 개정해서 빈곤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포하도록 이런 법률을 만들게 되었고요. 2013년 3월 일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3년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거의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2014년 2월 일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명령을 신설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죠. 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뭐 학대를 했다, 뭐 성학대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영유아 보육법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를 하고 아동학대를 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이런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어린이집에도 대부분 다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요. 이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그 CCTV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죠. 요즘 뭐 참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참 안타까워요. 요즘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경찰관, 또 뭐 시청, 구청, 뭐 이런 데서 합동으로 이제 뭐 조사를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뭐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이 영유아 보육법상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아동학대 방지
또는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가 되었고요. 2017년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을 해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또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도 있지만 이 영유아 보육법이 매우 또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유아 보육법은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 아동복지법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가지고요. 영유아 보육법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199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정이 되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989년도에 모자복지법이 만들어졌어요. 1989년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모자복지법은 뭐냐면 모자, 어미 모자, 아들 자자예요. 엄마하고 아들, 엄마하고 자녀를 보호해주는 복지법. 이것을 모자복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자복지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소득원은 아빠가 주소득원이죠. 엄마는 대부분 가정살림을 하는 그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혼을 하게 되거나 어떤 사별을 하게 되면은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1989년도에 이 모자복지법을 만들어서 엄마와 자녀가 살고 있는 그 모자 가정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복지를 도모해주자 해서 만든 게 모자복지법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12월에 모자복지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모자복지법에다가 부자가정을 넣어서 모부자복지법을 만들었어요. 이 모부자복지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모자복지법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아이들을 대부분 양육을 했는데 걔 중에는 내가 왜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신이 주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어려움도 있지만 아빠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 모자 가정까지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해서 이 모부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2002년도 12월에. 그런데 2007년도 10월에 이 법 명칭을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개정을 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자녀를 엄마가 주로 맡았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자 해서 만든 게 모자복지법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내가 왜 자녀를 맡으냐, 당신이 맡아라. 그래서 아빠가 맡아서 키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까지 도와주자고 한 것이
모부자복지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시대가 또 지나다 보니까 어떤 또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이혼을 하면서 엄마도 떠나고 아빠도 떠나고 그 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이제 할머니가 많겠죠. 할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할머니에 의해서 손주들이 키워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선 가정이라고 그러죠. 조선. 할아버지 조자, 손자 손자. 그래서 조선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선 가정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한쪽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명칭을 한 거죠. 그 여기다가 이제 또 플러스해서 누가 포함이 되냐면 미혼모 가정이에요. 미혼모 가정.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하는 가정을 미혼모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기본적으로 모자 가족, 부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도모하는 법이지만 예외 조항으로 조선 가정과 미혼모 가정이 포함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선 가정,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지원하는 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모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자 가정의 자, 부자 가정의 자, 조선 가정의 손, 미혼모 가정의 미혼모 자, 자녀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고 명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1989년도에 모자복지법, 2002년도에 모부자복지법, 2007년도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서 2008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자녀가 취약 중인 때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요. 우리가 아동 그러면 만 18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 18세 미만 이상, 그러니까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까지. 그러니까 통상 한 대학생까지는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가족의 경우도 보호 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 가족 관련된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한부모 가족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한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리법과 1961년도의 아동복리법, 또 1981년도의 아동복지법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영유아보육법, 1991년도에 만들어진 영유아보육법, 꼭 여러분들이 그 쭉 발달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만들어진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해서 2002년도에 모부자복지법, 또 2007년도에 한부모가족 지원법, 그래서 2008년 1월에 시행이 되었다 하는 그 과정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 그러면 여러분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또 한부모가족 지원법, 이런 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 시간에는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뒷 시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간 이제 이 발전 과정에서 연도 숫자 외우시는 게 있어요. 또 법명을 외우시는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좀 두뇌를 회전을 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연도 그리고 관련된 법 이것은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업하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또 지내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